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너 좀 좋아.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담담히 30년이에요. 3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냈던 보험료. 그게 3천만 원이 넘었죠. 이제 만기가 딱 한 달 남았는데 김민우 과장님이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은 꺼져 있고 보험사에 전화해도 확인 중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박영자, 올해 73입니다.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모은 돈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노후 준비는 이 보험 하나뿐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계속할게요. 2025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딱 1년만 더 납입하시면 만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김민호 과장이 제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언제나 공손한 말투. 그는 제가 이 보험에 가입한 지 15년 된 설계사였죠. 민호 과장님, 정말 3천만 원 넘게 받는 거 맞죠? 네. 만기 환급금이 3,280만 원이고요. 여기에 배당금까지 합치면 3,5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3,500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아들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제 무릎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었죠. 저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살았어요. 월세 35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날들. 하루 두 끼 먹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면서도 보험료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았어요.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12만 8천 원. 엄마, 그 보험 해지하지 그래.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들 준혁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건 엄마 노후 대비야.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드는 거야. 사실 준혁이도 사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 키우느라 벌써 3년째 저한테 용돈 한 번 못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 보험이 소중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제 힘으로 살아가려면 이 보험금이 꼭 필요했거든요. 2025년 3월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김민호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만기 전에 준비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여보세요? 민호 과장님? 따르릉. 연결이 안 됐어요. 바쁘신가 보다. 그냥 넘어갔죠. 그때만 해도 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전화했어요. 고객님, 현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저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영자인데요. 제 담당 설계사 김민호 과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직원 개인 연락처는 안내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무슨 일이시죠?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그러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고객님, 죄송한데요. 김민호 대리는 현재 저희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십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2월 28일부로 퇴사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퇴사? 아무 말도 없이? 그럼 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기금은요? 고객님, 걱정 마세요.
보험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 드릴게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구나 싶었죠.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4월 초 새 담당자 이지연 대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배정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만기일이 언제신지 아세요? 12월 15일이요. 올해 12월이요. 어머님, 죄송한데 증권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래된 보험 증권을 꺼내서 번호를 불러줬어요. LP-1995-384만 7291. 맞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안 돼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보험사 지점. 이지연 대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그녀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A사 용지 2장. 거기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보험 계약 대출 신청서입니다. 계약 대출? 그게 뭐예요?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머님, 작년 7월에 1,200만 원, 11월에 800만 원, 총 2천만 원을 대출 받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대출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지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김민호 대리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 작년 여름이었나? 민호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험 내용 변경하는 거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찍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그럼 제 만기금은요? 3,500만 원은요? 이지연 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기 환급금 3,280만 원에서 대출금 2천만 원, 그리고 이자 240만 원을 빼면 어머님이 실제로 받으실 금액은 1,040만 원입니다. 1,040만 원. 30년을 모았는데 3,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고작 1,04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갚아야 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서류에 어머님 인감이 찍혀 있고 본인 확인도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속였는데도요? 저희도 김민호 전 직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2천만 원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닦아도 멈출 수가 없었죠. 30년을 모았는데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요. 점심 한 끼를 굶으면서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겨울에 보일러 온도 15도로 낮춰가면서도 여름에 선풍기만 틀고 살면서도 그렇게 모은 돈이 절반도 안 남았다니. 집에 도착해서 보험증권을 꺼내봤어요. 30년 동안 모은 납입 영수증들. 1995년 3월부터 시작된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이 제 손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준혁아, 엄마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가 보험금을
다 잃었어.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놨어요. 김민호 과장 이야기, 대출 이야기, 1,04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그 새끼가 감히. 엄마, 당장 경찰 신고해. 그래도 될까? 내가 도장을 찍긴 했거든. 엄마가 속은 거잖아. 사기야, 사기. 알아. 근데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당장 퇴근하고 갈게. 기다려. 그날 저녁 8시 준혁이가 왔어요.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땀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세상 든든한 아들이었죠. 엄마, 서류 다 어디 있어? 저는 보험증권, 납입 영수증, 그리고 이지연 대리한테 받은 대출 신청서 사본까지 꺼내줬어요. 준혁이는 한참을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 도장. 진짜 엄마 인간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김민호 그 자식, 어디 사는지 알아? 모르지. 회사에서도 연락 안 된다고 했어. 준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엄마, 이거 봐. 김민호로 검색하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막 나와. 뭐라고? 준혁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었죠. 작성자 슬픈 할머니. 저도 30년 넘게 보험 들었는데 만기 직전에 설계사가 잠적했어요. 알고 보니 계약 대출로 1,500만 원을 빼갔더라고요. 경찰 신고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같은 피해 입으신 분 있나요? 댓글이 20개가 넘었어요. 저도요. 같은 회사 김민호라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저는 2,300만 원 당했습니다. 경찰서 갔는데 민사라고 하네요. 피해자 모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만 속인 게 아니었구나. 준혁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내일 당장 경찰서 가자. 이건 명백한 사기야. 4월 10일 노원경찰서. 형사과 이태수 경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약간 피곤해 보이는 형사님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태수 경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호. 이 사람 맞네요. 네. 아세요? 이미 피해 신고가 7건 들어왔어요. 총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1억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추적 중이에요. 준혁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태수 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잡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끼리 모이시면 집단소송도 가능하고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보자. 근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니? 내가 알아볼게. 무료 법률 상담도 있고 법률구조공단도 있잖아.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나쁜 놈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자책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서류를 제대로 읽어봤으면. 4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어요. 총 11명. 나이는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김민호한테 당한 사람들이었죠. 첫 모임은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열렸어요. 저는 72세 최순덕입니다. 2,300만 원 당했어요. 저는 김철수, 68세, 1,800만 원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는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같은 이야기였어요. 서류 한 장만 더 쓰면 보험금이 늘어난다더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만기일 앞당길 수 있다더라.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면 이득이라더라.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 모든 말이.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말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잘 몰라요. 금융인이 뭐니 하는 게. 그래서 믿고 맡긴 건데. 이렇게 당하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끝에 우리는 결정했어요. 집단 소송합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5월 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태수 경사한테서 전화가 왔죠. 박영자 씨, 김민호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부산에서 잡혔어요. 내일 서울로 압송됩니다. 조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잡혔다. 드디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분노만 더 크게 느껴졌죠. 그 사람 우리 돈으로 뭘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대표로 조사 결과를 들었어요. 김민호는 지난 3년간 17명의 고령 고객을 상대로 총 2억 3천만 원의 계약 대출을 무단으로 실행했습니다. 2억이요? 네. 그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와 도박에 썼고 일부는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남은 돈은요? 이태수 경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180만 원. 그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2억을 날렸는데 180만 원밖에 없다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형사처벌뿐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는 걸요. 5월 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머님들, 제가 서류 검토해 봤는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요?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계약 대출이 이뤄졌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보험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선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물어서 일부 배상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박준영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민호 통장 내역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이 박혜진이라는 사람한테 송금됐더라고요. 총 4,800만 원. 박혜진이요? 김민호 처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보험사 직원이에요. 뭐라고요?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재수사 중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이기더라고요.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더라고요. 6월 15일 박혜진이 경찰에 소환됐어요. 그녀는 김민호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고 그 돈의 일부를 받았다는 게 밝혀졌죠. 보험사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김민호의 계약 대출 신청을 빠르게 승인해줬습니다. 이태수 경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빼내서 김민호한테 넘겨줬고요. 타겟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 사람도 공범이었구나. 네. 조직적 사기입니다. 둘 다 구속 수사 중입니다. 7월 초 첫 재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재판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죠. 피고인석에 앉은 김민호.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짜증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피고인 김민호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17명의 피해자. 총 피해액 2억 3천만 원. 숫자로 들으니 더 끔찍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투자 실패로 빚을 갚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사람은 반성이 없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30년을 모은 돈이에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지막 희망이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재판장이 잠시 망치를 내려놨어요. 피해자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종이를 펼쳤죠. 저는 박영자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살았죠. 재판정이 조용해졌어요. 보험료 12만 8천 원. 그게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점심 굶고 버스비 아껴서 걸어 다니면서도 그 돈만큼은 꼬박꼬박 냈어요. 30년 동안이요. 김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저한테 3,500만 원은 아들 결혼 자금이고 제 무릎 수술비고 남은 인생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도박으로 날렸어요. 주식으로 날렸어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 피땀 흘린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어요. 재판정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이었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누구한테도 짐 되기 싫어서 평생 모았는데,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어요. 그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언론에서 우리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고령자 대상 보험 사기, 피해액 2억 원 넘어, 믿었던 설계사의 배신, 노후 준비금 날려,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보험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월 중순 보험사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임원이 머리를 숙였어요. 피해액의 50%를 회사에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김민호와 박혜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하겠습니다. 50%. 제 경우 1,000만 원이 더 돌아온다는 얘기였어요. 완전히 다 돌려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2,040만 원. 처음 듣던 1,040만 원보다는 훨씬 나았죠. 10월 15일 선고 공판.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김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혜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2억 3천만 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겼다. 정의가 이겼어. 저는 울었어요. 기쁜 울음이 아니었어요. 억울함이 풀린 울음도 아니었죠. 그냥 너무 힘들었던 8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재판정을 나서는데 김민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 눈을 똑바로 마주했죠. 용서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11월 보험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2,040만 원. 30년 모은 돈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 처음 기대했던 3,500만 원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어요. 아들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다. 무릎 수술은 해야겠지. 그리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릴까? 가게요? 응. 분식집이나 김밥집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준혁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2026년 1월 노원구 상계동에 영잔의 분식이 문을 열었어요. 5평짜리 작은 가게. 떡볶이, 김밥, 순대. 메뉴도 간단했죠.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날 손님으로 피해자 모임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영자야, 축하해. 우리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 보니 보람 있네. 최순덕 할머니가 떡볶이를 한 입 드시더니 말했어요. 맛있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끝까지 포기 안 해서 잘했지? 네.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작은 노트에 매출을 적었어요. 18만 원. 많진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속지 않고 제 노동으로 번 정직한 돈. 그게 좋았어요. 2월 어느 날 가게에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떡볶이를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보험 사기 피해자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엄마가 보험 들었는데 설계사가 이상한 서류 쓰라고 해서요. 뉴스 보고 확인했더니 대출 신청서더라고요. 오, 그럼 막으신 거네요? 네. 사장님 덕분에요. 뉴스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 이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싸워서 이긴 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3월 봄이 왔어요. 가게 앞 작은 화단에 튤립을 심었어요. 예전엔 꽃 한 송이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이젠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육수를 끓여요. 김밥을 말고 순대를 쪄요. 오후 2시쯤 되면 동네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모, 떡볶이요. 하고 주문하죠.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행복해요.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속지 않고 제 두 발로 서 있는 이 느낌. 저녁에 마감하고 통장을 보면 조금씩 돈이 쌓여가요. 하루 15만 원, 많을 땐 25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 정도 벌어요. 30년 모은 보험금의 6분의 1을 한 달 만에 버는 거예요. 물론 재료비, 월세 빼면 남는 건 적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버는 돈이잖아요. 어느 일요일 아들 가족이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 손녀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지은아, 할머니 김밥 먹을래? 네, 참치김밥이요. 준혁이가 카운터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며느리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잘 싸웠어.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지. 혼자였으면 못했어. 가족끼리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5월 어느 날 이태수 경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자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김민호 재산 압류했어요. 부모님 명의로 숨겨둔 아파트 한 채 발견했습니다. 정말요? 네. 경매 넘기면 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께 배분하면 추가로 1인당 평균 80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800만 원. 감사합니다, 경사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8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제 최종 수령액은 2,840만 원. 원래 받아야 할 3,5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82%는 되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그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됐어요. 이미 제 두 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6월 피해자 모임 할머니들과 다시 만났어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어요. 최순덕 할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줘야지. 조심하라고. 모두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2026년 11월이에요. 영잔의 분식은 이제 단골 손님으로 가득해요.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이모, 떡볶이 최고예요. 사장님, 오늘 김밥 더 맛있는데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무릎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이제 계단 오를 때 덜 아파요. 통장 잔액은 1,500만 원이 넘었어요. 가게에서 번 돈으로 모은 거예요. 제 힘으로 모은 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돈이죠. 어젯밤 오랜만에 보험증권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그때 그 설렘, 만기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배신당한 절망. 모든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았을 거예요. 보험금만 믿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전 제 힘으로 살아요.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제 선택으로, 제 노동으로 살아가요. 그게 더 값지다는 걸 배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일 거예요. 떡을 썰고 김밥을 말 거예요. 그게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30년 모은 보험금의 일부는 잃었지만 저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용기를, 존엄을, 그리고 제 힘으로 사는 자유를. 이제 저는 박영자가 아니에요. 영잔의 분식 사장님이에요. 아침마다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박영자요. 그걸로 충분해요.